세상을 최적화시키는 대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O2O 세상을 합치는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IoT 안 들어본 분 없을 거고, 웨어러블 안 들어본 분 없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다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3D 프린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다 들어봤죠? 예.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상호작용, 융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O2O 최적화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핵심 분야가 될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O2O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6대 요소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 모델에서 이 세상을 최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최적화를 향해서 가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O2O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자, 서비스 디자인 들어보신 분. 예, 꽤 몇 분 들어보셨죠? 자,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겁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뭐예요?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디자인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서비스 디자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친 서비스 디자인을 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도 연결돼야 되죠. 자, 이 O2O 서비스 디자인은 지금 개념을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한다는 건 뭐냐? 없던 걸 만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술이 만듭니다. 기술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인공위성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건 기술이 있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소련을 갔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는 인공위성과 통화가 된다. 대단하다. 그런데 너 옆집하고 되냐? 옆집하고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은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환되게 한다. 그런데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쉬워졌어요. 3D 프린터가 등장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등장하고 연결지능이 등장하니까 기술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는 어려운가? 비즈니스도 쉬워졌어요. 비즈니스 모델, 린 스타트 많은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면서 다 쉬워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야?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싱킹적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가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 풀이지.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Why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인의 제일 시작은 뭐냐면 그래픽 디자인이죠. 자, 그래픽 디자인. 모양을 이쁘게 만든다. 그 다음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UX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CX 디자인을 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제가 새롭게 O2O 디자인이라고 O2O 서비스 디자인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우선 제가 O2O 서비스 디자인을 얘기하기 전에 통상적인 서비스 디자인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통상적인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겁니다. 서비스를 이해하자. 그러면은 거기 역할자, 고객은 누구냐, 대외적인 요소는 뭐냐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역할자, 환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누구고 의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커스터머 저니 맵, 서비스를 우리가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그러면은 커스터머 저니 맵이니까 고객 여정지도죠.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을 갔다. 그러면 병원의 접수 창구에서 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 다음에 돈 내려갔더니 너무 기다려. 야,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불친절해. 야, 뭐야 이거 도대체 난 내 돈 내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커스터머 저니 맵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룹 스케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동기 매트릭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방식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개성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비스 디자인 그러면 개개인의 느낌이 안 나니까 20대 젊은 여성 키도 크고 이쁘고 뭐 이런 환자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의사가 친절해진다. 뭐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역할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 전체 요게 서비스 디자인의 통상적인 툴킷입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레퍼런스를 써놨으니까 필요할 때 요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서비스 디자인 하자는 거예요. 이 통상적인 서비스 디자인 툴킷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꾼 게 O2O 서비스 디자인 툴킷을 만든 겁니다. O2O 서비스 디자인의 제일 첫 번째는 기회의 포착입니다. 어떤 기회냐? O2O 평행 모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는 최적화 가치가 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비게이터, 공장 이런 건 O2O 설계하는 쪽이 최적화 가치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그건 우리가 했죠. 그러면 칩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O2O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모두 다예요. 해보시면. 모두 다입니다. 해보시면 여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노는 거 전부 다죠.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그렇다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내비게이터의 경우에는 지도를 매칭시키고 자동차 위치를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신호를 매칭시켰더니 예상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모델을 병원은 어떻게 만들고 공장은 어떻게 만들고 사무실은 어떻게 만들고 이게 O2가 평행 모델의 설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로부터 블루프린트 전체의 청사진을 만들어라. 그리고 청사진을 만들고 나서 나는 어떤 기술을 쓸 거냐. 여기 IoT 기술이 들어갈 거냐. IoT 중에서도 여기서 압력 센서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지능을 뭘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를 뭘 선정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오픈소스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걸 쓰고 필요한 프로그램 일부는 내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표준은 누구하고 호환하겠다. 모든 이제 사업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드랍박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에버노트 이렇게까지 모든 프로그램들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들은 드랍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되고 있어요. 이 호환 설계가 없으면 굉장히 쓰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에 따라서 호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호환하면은 그럼 뭐야? 제 거 써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특허 차별화죠. 최대한 기본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기본 나가리는 표준을 따라가고 그리고 남들이 없는 건 특허를 만들고 이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MVP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죠. 우리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최소 지속 가능 모델 자동차를 그 안에 럭셔리한 자동차의 부품 이런 거 다 만들지 말고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만 만들어라. 우리가 전기 자동차 새로 개발하겠다. 최소 움직이는 모델만 만들고 그 기본적인 기능 가지고 발전시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린 프로덕트,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 발전시켜라.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회 발굴은 우리가 불편한 거. 불편한 게 뭐야? 병원 갔더니 이거 환자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평택 성모병원을 다녀왔는데 삼성병원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메르스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이전 기록을 알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저해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림은 뭐냐?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없지만 야, 내가 말이야 병원 와가지고 3분 그것도 얼굴 보여주고 보통 갑니다. 병원 가서 얼굴 보여주고 가요. 그동안 열심히 약 먹었어요? 예. 그러면 저기 심전도 쟀어요? 예. 그러면 잘 됐네요? 가세요. 3개월 뒤에 봅시다. 대부분 병원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러 내가 2시간을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원격으로 합시다. 똑같은 거니까. 이러면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드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커스터머 저니 맵의 예입니다.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포털 사이트에서 병원을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포털 사이트는 잘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병원 홈페이지가 엉망이야.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 병원을 갔더니 서비스가 좋았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이 커스터머 저니 맵이죠. 자, 이걸로 경험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터치 포인트를 만들어요. 맨 앞에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입구에 안내판이 있어요. 나는 심장내과를 가야 되겠구나. 그럼 심장내과를 찾는데 어딘지 몰라. 짜증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큰 병원 가보시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찾는데 완전히 미로 속에 헤맨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예. 병원은 미로예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찾아가지고 접수 창구에 가면은 줄이 길어요. 그 다음에 접수를 하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대기하는 게 맞는지 여러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 다음은 어디로 가는지 특히 응급실을 가면 완전히 거기는 보떼기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2시간 있다 보니까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 응급실에 의사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내 이름을 묻고 당신 맞아요? 그때부터 다시 기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문제가 뭐야? 그래서 이 터치 포인트가 소위 진실의 순간이죠. 이 진실의 순간에서 이제 이걸 분석해 봐요. 터치 포인트에 병원 안내판이 터치 포인트구나.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위치 데이터가 필요해요. 병원 안내판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접수 창구에 갔더니 내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신속 결제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겠어. 환자 대기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빨리 환자 정보를 갖고 그때 맞춤 광고를 하면은 뭔가 플러스 되는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 진료실에 갔더니 환자 정보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 진료를 하고 약품 수령할 때 최대 빠른 예약 갖고 약품 수령을 미리 하고 오기도 전에 미리 약이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 터치 포인트와 블루프린트인데 요 위에 첫 번째는 일반 서비스 디자인과 같아요. 위에 평행 모델 데이터와 상호작용이 우리가 오토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미래 기술로부터 우리가 상호 대응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oT, IoB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각각 어떻게 대응될 것인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IoT라는 걸 놓고 봐서 IoT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창발적 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머전트 인텔리전스. 그것이 궁극적으로 IoT는 목적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IoT의 제일 핵심은 뭘까요? 바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IoT 사업은 수많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 서비스 디자인 체계가 없는 게 오토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가자. 이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다음 표준은 호환성을 위해서 반드시 표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표준을 안 따라가요. 예. 이 네스트가 미국에서는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보일러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보일러 회사마다 달라. 그래서 네스트 갖고 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S병원하고 그 다음에 L병원하고 병원 간의 데이터가 호환이 안 됩니다. 글로벌 표준이 있어요. HL7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우리 표준을 거의 준수를 안 합니다. 한국은 표준을 안 따라가고 호환성이 없어요. 예, 호환성 꼭 갖춰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로 차별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표준을 지키되 특허는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라는 거죠. 이래서 오토 디자인의 프레임워크를 전체 그려보면 이런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오토 스마트 월드의 디자인은 시간, 공간, 인간을 합쳐서 우리가 스마트 월드의 온오프라인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요 예측을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코크리에이션을 하고 디자인하고 컨설팅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IoT 웨어러블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여러분들 사업을 하나 설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요즘 먹방이 그렇잖아요. 우리 백 선생을 여기 모셔와야 되는데, 자, 백주부 대신에 저기 이주부가 얘기를 할게요. 자, 저도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식당이냐? 아주 여기 오면은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식사를 하나의 그야말로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로봇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깜빡이는 게 그게 아니에요. 딱 인사를 하는 순간 요놈이 사람을 딱 알아채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같이 온 여자는 애인일까 부인일까. 그래서 누구를 더 좋은 자리로 모셔야 되죠? 애인이요 부인이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모셔야 되겠죠. 네. 자,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식당 테이블이 요즘 굉장히 값싸게 내려온 게 있어요. 한 10배 싸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나온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0인치 이상 되는 멀티터치 스크린입니다. 멀티터치 스크린을 테이블로 해가지고 여기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 어느 순간 거기 나에 대한 정보가 뜨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테이블이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요리를 고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리를 미리 파악을 해서 팝업으로 띄워주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서 나 요거. 그러면 요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가 어쩌고 그러면 이제 골라요. 고르고 나면 뭐가 뜨느냐? 이 요리가 지금 저기 주방에서 준비돼서 나올 때까지 시간은 21분 40초 걸립니다.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21분 40초 동안 뭐 할 거예요? 놀아야죠.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게임을 추천해요. 나올 때까지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한테 이걸 추천합니다. 거기는 음식 만들어 볼 수 있는 게임도 있어요. 그럼 둘이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밥값을 내기로 하는데 어차피 남자가 냅니다. 항상 남자는 져야 돼요. 그죠? 져야 됩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면 질 때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는 게 좋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가 와요. 그러면 이 쟁반이 IoT 쟁반이에요. 그래서 쟁반에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요리에 영양분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성분이 그냥 들어있어요? 요놈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폰 앱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요리 성분이 얼마야? 그러면은 뜨는 거예요. 당신 저거 다 먹으면 오늘 다이어트 초과야. 그러면 이제 삑삑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정보 클라우드에 이 요리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야. 그 다음에 이 먹을 때 나의 상태가 전달되죠. 그래서 맥박을 보면은
야, 이건 맛이 없네, 이게 맵네, 뭐 이런 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고객의 리스폰스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쫙 정리하면은 오늘 반응 좋았어, 나빴어, 커스터머 리스폰스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축적해 보면은 우리가 다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최적의 식자재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당 못 봤죠? 네, 아직 없습니다, 이런 식당. 제가 그냥 그 디자인한 거예요. 네. 바로 이게 뭐냐면 오토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동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는 기술을 골라야 돼요. 어떤 기술을 쓸 것이냐. 이제 기술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혁신의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기술을 혁신해도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적정 기술은 이랬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실 뽑아서 옷 만들고, 슈마허가 제3세계 원조를 위한 기술 스몰 이즈 뷰티풀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90%를 위한 디자인 혁명 뭐 이런 걸 폴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적정 기술 요소, 싼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싼 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작은 게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 이걸 가지고 적정 기술 2.0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적정 기술 2.0의 핵심은 뭐냐? 상황에 최적화된다. appropriate to the context입니다. 상황에 최적화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액세서빌리티, 크리에이티비티, 스케일러빌리티라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뽑았어요. 첫 번째가 메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메타 기술. 아까 3D 프린터 대표적인 거죠.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메타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결된 기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기술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궁극적으로 많이 듭니다. 연결되어 있는 기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A부터 Z까지 다 자체 설계해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옆에 회사 갔더니 우리는 제일 중요한 파일 저장만 하고 나머지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요건 페이스북하고 요건 누구하고 연동해서 합니다. 어디가 더 지속 가능하냐? 연결된 기술이 지속 가능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인하우스 디벨롭먼트 이제는 다 가는 겁니다. 커넥티드 테크놀로지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플랫폼으로 가라. 플랫폼으로 가라. 그래야지 이게 반복 효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US, 핀텍, SMS 이런 게 전부 다 메타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여기 두 번째는 커넥티드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에 뭐를 연결하면 뭐든지 싸집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안구 검사 이게 수백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는 100불이면 안구 검사기 만듭니다. 뭐 왜냐하면 나머지 필요한 거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연결된 기술이죠. 플랫폼은 이런 거죠. 자, 아직 이런 사업 없어요. 노인입니다. 환자가 노인이 집에 있는데 앞으로 노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령화 사회니까. 그러면 노인들한테 A 회사, B 회사, C 회사 전부 다 따로따로 장비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게 낭비가 커요. 그러니까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헬스 플랫폼과 여기 표준 디바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장비들하고 다 연동되어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플랫폼 접근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간호사, 조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메타 테크놀로지 예라고 아까 그랬죠. 치과. 그다음 독거노인 서비스. 이래서 우리는 적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최적화시키는 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적정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모르고는 우리가 O2O 서비스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플랫폼 다 알죠? 뭐가 플랫폼이죠? 이게 플랫폼이죠? 그죠?
기차역의 플랫폼 아니에요? 예. 기차역 플랫폼, 기차역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예. 이미 19세기에 기차역 나왔어요. 그죠? 예. 기차역 플랫폼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플랫폼 아닌가요? 공항? 공항도 플랫폼입니다. 항구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추선 이것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 뭐냐? 플랫폼은 반복해서 사용하면 플랫폼입니다. 간단하죠?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뭘 반복해서 사용해요? 우리가 윈도우나 맥이란 것도 그런 OS 하나 갖다 놓고 응용 프로그램이 그걸 반복해서 사용하잖아요. 반복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플랫폼은 뭐냐? 제가 플랫폼을 가장 쉽게 정리한 게 이겁니다. 플랫폼은 인수분해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할 때 X 몇 번 썼어요? 3번 썼죠? 저걸 인수분해하면 X를 한 번만 쓸 수 있죠? 이거 X 2개를 절약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통 부분을 공유하면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플랫폼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플랫폼은 한마디로 반복되는 공통 역량을 같이 쓰자 이런 거예요. 같이 쓰자. 그러면은 반복되는 부분에 공유를 통해서 효율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관계자들끼리 나눠 가지면은 비용 적게 들이고 우리가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기차 노선 만들 때마다 기차역 따로 만들어라. 돈 많이 들죠. 항공편 만들 때마다 너 공항 새로 지어라. 돈 많이 들죠. 예.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사업자는 내가 새로운 항공 노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공항에다가 항공 노선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내가 공항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내가 톨게이트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들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됩니다. 쉽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와서 플랫폼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를 괄호 열고 닫고 X를 했는데 만약에 괄호 비용이 X보다 비싸면 어떨까요? 괄호가 공짜가 아니고 괄호가 비싸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X를 덜 만드는 대신에 괄호를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면은 좀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괄호가 뭐냐? 그 연결 비용.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코즈가 한 얘기죠. 연결 비용이 극소화되면 시스템은 최적화된다. 전체가 효율화된다. 이게 코즈가 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얘기 한 거죠. 예? 연결 비용. 우리가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최적화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세상이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게 바로 온라인 세상 모바일 컨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접속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이 온 겁니다.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의 차이를 볼까요? 옛날에 반스 앤 노블이라는 서점, 오프라인 서점이 있죠. 반스 앤 노블은 책을 진열하는데 모든 책을 다 진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열 못하는 책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책을 다 좋은 데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책은 저 구석에 가야 돼요. 제가 책을 18권 썼습니다. 18권 썼는데 그 중에서 5권밖에 안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이 반스 앤 노블 같은 데서는 이거는 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전자책을 낸 거기 때문에 반스 앤 노블에 원래 없었고 아마존에 올렸는데 아마존에서 5권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at Korea. 찾으면 제가 창조경제를 영어로 설명한 책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써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마존은 전시해줘요. 차이가 뭐예요? 아마존에서는 전시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냥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권 팔렸어요?
창조경제 영문판 몇 권 팔렸어 아마존에서? 5권?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센 노블에서는 좋은 위치, 나쁜 위치가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어차피 검색으로 찾는데 검색 시간이 거의 같아요. 두드리면 엔터 치면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5권 팔리는 책이나 500만 권 팔리는 책이나 엔터 치면 검색되는 거예요. 검색 비용이 같아요. 두 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세상이고 80대 20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자, 80대 20 법칙은 뭐예요? 80%의 매출은 20%의 고객이 만드는 거죠. 80%의 매출은 20% 책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을 제곱해 보면은 4%의 고객이 64%의 매출을 만듭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그 4% 고객만 잘 모시면 60% 매출이 나오죠. 자, 그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VVIP죠. 뭐 혹시 여기 VVIP 카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 어떠냐? 여기는 민주화된 세상입니다. 여기는 VVIP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법칙? 롱테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놈이나 적게 팔리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우리는 똑같이 취급해. 이게 롱테일 법칙이죠. 아마존은 이렇게 롱테일로 팔리는 요 영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적게 팔리는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왜냐?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그 책은 안 팔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못 파는 데서 돈을 벌고 얘들이 파는 데서는 훨씬 싸게 팔아요. 자, 이 두 가지 법칙의 차이인데 이렇게 롱테일이 성립하려면 누군가가 찾아줘야 되겠죠. 누가 찾아줘요? 누가 검색해줘요? 여기가 분류면은 이건 검색입니다. 바로 이것이 롱테일의 혁신의 작은 것까지 다 찾을 수 있으려면은 바로 효율의 빅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걸 찾을 수가 없죠. 이 두 개가 순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개방 플랫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 플랫폼 가면 돼요.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 플랫폼,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 플랫폼, 생산 플랫폼, 유통 플랫폼. 무슨 얘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젠 직접 할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창업에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플랫폼들을 잘 사용하면은 내가 창업이 어려운 창업이 쉬운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혁신과 시장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혁신과 시장입니다.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파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혁신을 어디서 하느냐? 혁신 플랫폼에서요. 내가 제품을 개발할 설비 가질 필요 없죠. 창조형 혁신센터 오면은 3D 프린터, 레이저 스캐너 다 있습니다. 저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혁신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거기 필요한 3D 프린터나 레이저 스캐너 자원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혁신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개발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팔려면 어떻게 되느냐? 파는 것도 쉬워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제는 G마켓, 그룹폰, 티몬 얘들이 다 시장을 연결해 줍니다. 갖다 놓으면 팔려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혁신 플랫폼에서 새 걸 만들어서 시장 플랫폼에서 갖다 판다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을 다시 한번 볼까요? 플랫폼은 저와 같이 인수분해인데 공통 요소를 플랫폼화하니까 효율이 생겼어. 개별 기업은 차별하니까 내가 X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일일이 연구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일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생산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해주는 플랫폼이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아이디어만 가지면 돼. 바로 이게 창조경제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플랫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 X를 여기 안 맞네. X를 가진 친구가
처음에는 요거죠. 야, X 두 개를 안 썼으니까 두 개 안 쓴 비용을 우리 공장에 나눠 갖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X랑 가만히 보니 나 혼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는 돈 더 내. 자꾸 올리는 거죠, 값을. 그러면은 플랫폼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이 플랫폼이 무너지는 게 공정한 플랫폼 룰이 없으면 안 되죠.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랫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플랫폼을 공유해야 되는데 공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항을 가보면 공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공항에는 공항, 비행기, 직원, 탑승권, 여권, 면세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항에는 룰이 있어요. 절차가 있죠. 예매 절차, 탑승 절차, 그 다음에 면세품 사는 절차, 이 절차를 밟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플랫폼에는 컴포넌트와 룰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에는 그 안에 컴포넌트는 뭐예요? 앱스토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입니다. 룰은 뭐예요? 거기에 따라가려면은 이러이러한 API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게 룰입니다. 컴포넌트, 룰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다 쓴 겁니다.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룰로 구성되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거 우리가 다 일일이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3D 프린터, 이런 교실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이걸 다 같이 쓰도록 해라. 이 공간도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 콘서트를 하지만 조금 이따 딴 거 할 거예요. 6시 10분까지 끝내라는 이유가 딴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일 2시에 와서 나 이거 쓸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려면은 여기다 등록을 해야죠. 예약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 공간이란 컴포넌트와 여기에 예약 절차는 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쓰리란 플랫폼의 요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컴포넌트가 중요한가요? 룰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컴포넌트로 플랫폼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룰이 잘못되면 되게 실패합니다. 룰이 중요해요. 자, 이 컴포넌트 룰을 가지고 공급자는 뭐를 담당하냐면은 혁신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팔려고 그러는 거니까. 소비자는 뭐냐 하면은 효율을 담당해서 많이 사주면 그 제품을 개발한 데가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리안글 살리기 운동할 때 가봤어요. 너희들 도대체 뭘 잘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M사보다 개발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너 대단하다. 근데 판매 수량은 어떠냐? 그러니까 요 개발은 10분의 1인데 판매 수량을 물어봤더니 10,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비용이, 대당 비용이 비싼 거예요? 우리가 더 비싸네. 이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자는 룰을 따라가야 되고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죠. 못 믿으면 안 되죠. 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막 퍼주는 거예요.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이 이제 요금만 받죠. 그러면 뭐 가지고 돈 벌죠? 광고. 광고 가지고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옛날에 그 요금을 받을 때도 우리 중국집에서 요금을 받을 때도 적자였습니다. 퍼주는 겁니다. 이 택시도 퍼주고 배달집도 퍼주고 전부 다 퍼주고 있어요. 왜 퍼주죠? 퍼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선사업 하나? 자, 플랫폼은 이거예요. 플랫폼의 가치는 일정 수량을 넘어가면 급격히 증가해 버립니다. 일정 수량을 넘기는 게 중요하지 일정 수량에 넘기기 전에 조금 수익을 내는 거 안 중요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 인계량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종류를 보면은
NAB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방송이에요. 방송은 보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냥 막장 드라마 보면서 쟤 나쁘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 저기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막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근데 요 세 번째는 SNS입니다. SNS는 막 카톡방 만들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카톡을 만든 회사가 만든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조직화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N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규모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돼요.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는 미리 시작해서 빨리 키우라예요. 미리 시작해서 빨리 키워라.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합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카카오에다가 그 다음 게임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월렛을 올리고, 택시를 올리고, 자꾸 올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자꾸 만들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적정 기술을 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O2O의 최종 모델을 만드는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돈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나와야 됩니다. 자, 돈이 뭐냐? 자, 물어보면 이거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돈이 뭐냐? 돈은 신뢰가 있는 숫자입니다. 신뢰가 없는 숫자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신뢰가 있는 숫자가 돈이고, 금융이란 뭐냐? 금융은 연결과 가치 판단이에요. 연결과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핀텍은 기본적으로 이 누구하고 거래할 것인가, 그들의 가치가 얼마냐, 저 사람 돈 떼먹을 건가 안 떼먹을 건가, 저기 투자하면 미래 가치가 얼마일까, 그거 판단한 겁니다. 누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는 이 두 가지. 이게 금융입니다. 그럼 핀텍은 뭐냐? 이 연결을 모바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빅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아까 아마존이 했듯이 핀텍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롱테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큰 금융을 할 때 소액 금융, 그 다음에 실시간 금융, 이런 작은 부분들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핀텍이 시작합니다. 아마존이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센노블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죠. 마찬가지로 핀텍이 여기서 시작하지만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기존 금융의 영역은 이래요. 금융이란 것은 불편하고 안전하거나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야지. 직접 만나서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내 인감 증명도 갖고 오고, 달라고 해서 서로 교환하고 복덕방 들어오고, 이래서 거래를 합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살 때 인감증명서 갖고 가는 사람 못 봤죠? 예. 맥주 한 캔 살 때는 안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펙트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핀텍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한 거로 갑니다. 편리하게 했는데 안전해. 네, 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공인인증서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나마 이제 공인인증서에 전자금융법에서 공인인증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모바일 쪽에서는 지금 거의 공인인증서 안 쓰고 있죠. 아직도 PC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뱅크가 들어오면서 확 바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규제는 없어요. 자, 그것도 창조경제연구회가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핀텍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핀텍을 보면은 우리가 페이팔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의 페이게이트가 출발하고, 랜딩 게이트하고 클럽하고 같은 시기에 머니옵션이 출발해요. 우리가 외국보다 늦지 않아요. 근데 보수적 금융 규제 때문에 늦은 거죠. 그래서 이 핀텍을 우리가 늦었지만은 빨리 따라잡으려면은 핀텍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핀텍은 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증권, 투자, M&A 이렇게 나오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결제부터 시작해서 송금, 환정, 융자, 보험, 증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자, 결제는 뭐냐? 결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저씨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다 돈 보내주기로 했다. 이게 결제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결제는 기술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게 결제입니다. 그런데 결제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 그 결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신용 분석이 됩니다. 이게 무섭죠. 그래서 결제는 그냥 실시간 연결해가지고 뭐 돈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거래 기록이 빅데이터 자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 송금 환전은 결제하고 똑같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 보내는 게 결제고 물건을 안 사고 돈 보내는 게 송금이죠. 예. 핀텍 입장에서 똑같아요. 환전은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나누기야 뭐 우리 IT에서 보면 일도 아니지. 그래서 송금 환전 결제는 똑같은 겁니다. 핀텍이 2단계 진화하죠. 그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돈 떼모을까 안 떼모을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알리바바가 어떻게 했느냐? 2004년도에 알리페이라는 페이먼트를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늦게 한 거죠. 우리는 98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알리바바는 4년 동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 결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신용 분석이 가능하게 됐어요. 빅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럼 그 빅데이터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람 떼먹을 거야? 안 떼먹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실시간으로 빌려주는데 기존의 중국 은행이 일주일씩 심사해서 빌려주는 것보다 돈 떼먹히는 확률이 반으로 준 거예요. 돈 적게 드리고 비용 적게 드리고 돈 안 떼이고 돈 벌 수밖에 없죠. 자, 남들보다 돈을 잘 빌려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위어바우라는 MMF 펀드를 만들면서 다른 은행보다 이자를 조금 더 주기로 했어요. 왜냐? 대출을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조란 돈이 순식간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금융 플랫폼이 어떻게 연결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지고 K뱅크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혁명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핀텍의 꽃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같은 우리 전자 이 화폐입니다. 이 돈이 민주화. 돈 자체를 왜 특정 은행이 발행을 해? 누구나 발행하자. 모두가 아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런 핀텍에 의해서 요거는 은행 하나가 완전히 분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핀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롱테일 영역은 기술이 들어가서 금융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역은 금융의 기술이 부과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액, 고액, 그 다음에 연결과 빅데이터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 결제 송금 환전의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났습니다. P2P 랜딩을 거쳐서 이제는 소액 투자 자산 관리, 이제는 인터넷 은행 이쪽으로 진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할 생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너 안 하면 혼나? 채찍으로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스트레스 경쟁이 됐어요. 새로운 동기부여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을 봤더니 사람들은 밤새 게임을 해요.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하니까 뭐 생활이 좀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게임 한다고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 게임을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의 재미에 의미를 더한 것이 기능성 게임입니다. 이 기능성 게임이 에듀테인먼트, 펀웨어,
예를 들어서 교육용 게임 이런 것들이 기능성 게임들이죠. 우리가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들이죠. 우리 여기 게임 뭐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던데. 자, 현실의 의미를 부과한 게 뭐냐? 바로 이게 게임화입니다. 현실의 의미에다가 재미를 더한 거다 이거예요. 현실의 재미를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1년도에 게임 서미트, G 서미트에서 이 지원만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게임화란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가지고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게임적 기법을 가지고 사람을 동기부여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O2O 세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와 의미가 O2O의 동기부여예요. 게임적 사고로 지속적 동기부여를 하라. O2O 디자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고객 관리를 하고 에너지 컨트롤하고 직원들 능력 평가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조종사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모든 일에 게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온라인, 오프라인에 떨어져 있을 때는 게임화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게임화 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게임 요소 오프라인 세상에서 너 열심히 운동해. 근데 운동하면 좋아지면 상 줄게. 근데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좋아지는 거 보려면 3달은 해야 돼. 3달 동안 어떻게 해? 재미가 없어요. 하다 그만두죠. 예. 뭐 담배 피우는 것도 끊는 것도 담배 끊으면 너 건강 좋아져. 근데 뭐 당장 내일 죽지는 않잖아요. 피운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이 오프라인에서는 고도화된 게임 설계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임 설계는 쉬운데 뭐 세상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O2O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당근, 채찍 이게 오프라인의 방식이었다면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게임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동기부여의 모바일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부여를 모바일화시키자. 우리가 사람은 언제 제일 좋으냐? 바로 요 상태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너무 능력에 비해서 도전 과정이 높으면은 걱정, 불안, 스트레스고 너무 낮으면은 권태, 나른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끌고 가자 이거예요. 몰입을. 그래서 여기 이제 게임의 요소들을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의 요소는 크게 이제 게임 모델이 MDA 모델이 있어요. 게임 메카닉, 게임의 기법들입니다. 자, 게임의 기법의 3대 기법은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를 준다. 뭐 우리 게임 해봐서 알죠? 배지를 준다. 뭐 달아준다. 그 다음에 등수 매겨준다. 리더보드를 만든다. PBL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임 메카닉들입니다. 게임 메카닉을 잘 활용하면 사람을 동기부여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할 거냐? 메카닉의 목적은 아니지. 사람의 미학적 감정이 어떠냐? 에스테틱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학적 감정이 하고 게임의 기법을 상호 연결시키는 걸 다이내믹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메카닉스, 다이내믹스, 에스테틱스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게임의 MDA, 게임화의 MDA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재미와 의미가 순환시켜라. 이게 새로운 동기부여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애니팡을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애니팡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예,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예. 자, 여기 골이 있고, 리더보드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메달이 있고, 레벨이 있고, 미션이 있고, 이게 애니팡에 도입되어 있는 게임 메카닉스들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하죠. 짜릿하고, 불안하고, 성취감이 생기고, 이런 거죠. 예, 이게 게임의 미학적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이내믹스가 뭐냐? 친구들과의 경쟁, 최고 기록, 경신 이런 게 게임 다이내믹스입니다. 이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하자는 건 이겁니다. 칸 아카데미는 교육 서비스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칸 아카데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물론 칸 아카데미의 교육 컨텐츠가 좋아요. 근데 컨텐츠 좋다고 열심히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미를 주는 거죠. 뭐?
주고 배지, 포인트, 미션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궁금, 성취감, 답답, 짜증을 주고 여기다가 역량 성장을 시키고 재미를 추구하는 다이내믹스를 부과했어요. 이게 칸 아카데미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O2O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순수한 가상에서 재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닌텐도 위와 같이 가상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퍼니와 같이 현실에서 재미를 주는 게임이 있는데, 현실에 의미를 주는 게 바로 게임화입니다. 근데 이 게임화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게임화를 적용하려고 했던 걸 제가 게임화 1.0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 근데 게임화 2.0은 뭐냐면은 이게 모바일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게임화가 진전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화 3.0이 뭐냐? 바로 오토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게임화가 폭발된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게임화가 이제 동양대학 전문대학교 하나의 학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요 대학이 전부 다 게임화가 주요 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토 세상에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방법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은 게임 선진국인데 게임화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게임화가 빅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토 게임화 전략. 모바일 게임은 즉각적 효용이 나오죠. IoT 제품, 웨어러블, 효용 체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임스 박이 한 얘기죠. 재미와 특징으로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룸, 나이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런 헬스케어 업체들의 핵심이 뭐냐? 트래커의 설계가 아니에요. 데이터의 수집도 아닙니다. 어떻게 동기부여시키냐. 저게 핵심입니다. 조직관리에도 적용되죠. 제가 뭘 잘못했나? 네. 적용되죠. 서로 알아보는 비율이 45%밖에 안 되는 게 동료 이름을 익히는 앱을 만들었더니 89%가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 HR 하시는 분 계셨는데 바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국가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납세 잘하는 사람, 리더보드, 포인트, 배지 이런 거 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참여 안 하잖아요. 거기 포인트 주고 배지 주고 참여시킬 수 있죠. 행정, 창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헬스케어, 교육, 관광 다 마찬가지죠. 정부의 의지 이런 거죠. 자, 이래서 스트레스 코리아를 스마일 코리아로 끌고 가자. 이게 게임화의 목적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이제 웃으면서 하자는 겁니다.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하자. 자, 그다음 그런데 오토 세상이 궁극적으로 발전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내비게이터 이런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분리되어 있어서 오프라인 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온라인에 받아가지고 오프라인에 최적화시켰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내비게이터 안에다가 실제 현재 세상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 주는 거죠.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자, 영화 아바타. 컴퓨터 오감 혁신. 이제는 인간의 오감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동 패턴을 가지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래서 인간의 인터페이스가 연결됩니다. 오감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해요. 이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컴퓨터 브레인 인터페이스까지 갈 수 있죠. 실제 이건 실험 성공한 겁니다. 요 유럽하고 인도 사이에 우리가 텔레파시가 주고받았죠. 이게 BCI에서 CBI로 가니까 이게 텔레파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영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가 어떻게 했느냐? 영화 안 본 사람은 모르시겠지만은 다양한 수단으로 주인을 지켜주고 있죠. 현실 세계를 증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세계의 내용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구글이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이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융합된 정보를 심어주고 있죠. 아이폰,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애플은
패턴을 인식을 합니다. 자, 영화를 봐.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패턴, 텍스트 이런 걸 인식을 하죠. 구글이 이러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위한 카드 보드를 만들었죠. 여기 아이폰 꽂으면 작동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애플 거고 삼성이 만든 오큘러스 VR 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해외를 안 가봐도 여행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오토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이거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만들면서 입체 영상을 가상현실하고 현실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 엔진, 유니티 엔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일단 혁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는 윤리적 문제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진행 로봇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로봇 개발 역사 아주 옛날부터 시작했죠. 체코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로봇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산업용 로봇은 지능이 없습니다. 이거 쉬워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이거 무인수송 로봇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산업용 로봇은 힘은 있는데 지능이 없어요. 서비스 로봇은 지능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능형 로봇은 힘도 있고 지능도 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과 모든 걸 갖추는데 이거를 서비스 로봇, 제조용 로봇, 네트워크 로봇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봇의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로봇, 즉 지능형 로봇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네트워크 로봇 혹은 우리가 더 나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르파 챌린저에서 1등을 한 휴보죠. 휴보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로봇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글이 다 샀어요. 구글이 다 사고 남은 건 페이스북이 사고 그 다음에 골고 남은 건 알리바바 사버렸습니다. 다 샀어요. 그리고 로봇이 우선 클라우드로 갑니다. 지금. 클라우드로 가고 이 로봇의 가장 첫 번째 우리 피부에 와닿을 건 드론이 로봇으로 오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가 로봇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의 진영 페퍼고 한국의 사례는 오준호 박사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큰 로봇은 이렇게 서비스 로봇입니다. 특히 노인 관리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 로봇이 바로 사바할 수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퓨로라는 페퍼 비슷한 로봇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20분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빨리 간 건 있지만은 요 그림 하나는 다 이해하고 가시면은 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토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6개의 요소 기술이 우리 오프라인의 세상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으로. 그것을 6개의 요소 기술들이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을 최적화시키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구조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개별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충분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요소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딴 데서 보시기가 어려울 거고 천지인의 융합하는 새로운 오토 세상에 여러분들 건투하시기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